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어제 이성윤 중앙지검장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4차례 검찰 출석을 거부했던 이 지검장이 자진 출석한 배경이 뭔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소속 시도지사들이 긴급회동을 열고 정부의 공시가 산정 기준 공개와 결정 권한 이양을 촉구했습니다. 당정청은 오늘 대출 규제 완화 등 부동산 정책과 백신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 검사 건수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주말에도 확진자는 600명을 넘었습니다. 방역당국은 백신 수급 불안으로 1, 2차 접종 간격을 1, 2주 더 늘립니다. 내일부터는 65세 이상 노인과 승무원 등이 백신 접종을 시작합니다. 산에서 채취한 식물을 먹은 7명이 쓰러져 응급치료를 받았습니다. 산나물인 줄 알고 먹었지만 독초였는데 봄에 집중된 자연독 사고 보도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의 김명우입니다.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어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수사 외압 의혹의 피의자로 지목된 이 지검장은 그동안 검찰 출석을 수차례 거부해왔습니다. 이 지검장은 자진 출석한 뒤 9시간 만에 귀가했다고 합니다. 먼저 이채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변호인을 통해 수원지검에 출석 의사를 통보한 건 지난 15일 저녁이었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사건 수사 당시 외압을 행사한 의혹에 대해 직접 소명하겠다는 의사를 전해온 겁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 3부는 일정 조율을 거쳐 휴일인 어제 오전 11시부터 저녁 8시까지 9시간 동안 이 지검장을 상대로 피의자 조사를 벌였습니다. 이 지검장은 검찰 조사에서 김학의 출국금지 관련 의혹 수사에 대해 어떠한 외압도 행사한 사실이 없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 지검장은 입장문을 통해 출국금지 당일이던 2019년 3월 22일 밤늦은 시간 출금이 됐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돼 다음 날 보고를 받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출금 의혹에 대한 안양지청의 보고 내용은 모두 검찰총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수원지검 측은 수사 대상자의 일방적 주장이므로 대응하지 않겠다며 일축했습니다. 검찰 소환 조사가 마무리되면서 이 지검장 기소 여부도 조만간 결정될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그동안 4차례 검찰의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검찰 조사에 응한 이유가 궁금해집니다. 검찰 기소가 임박한 것과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한송원 기자가 이 지검장이 왜 검찰 조사에 응했는지 살펴봤습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소환 조사 사실이 공개된 직후 변호인을 통해 A4 용지 6쪽짜리 입장문을 냈습니다. 수사 외압 의혹 관련 본인 주장 외에도 수원지검 소환 조사에 응한 이유도 담았습니다. 이 지검장 측이 꼽은 가장 큰 이유는 수원지검의 기소 움직임이었습니다. 최근 언론에 이성윤 검사장 기소 가능성 보도가 나오기 시작해 관할 협의가 어떻게 되든 일단 검찰에서 진상을 설명해 해명할 필요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검찰 소환을 4차례 거부한 이유에 대해선 검찰과 공수처 간의 관할권 다툼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 지검장 측은 기소권을 놓고 검찰과 공수처의 의견이 달랐기 때문에 의견이 조율되길 기다렸다고 해명했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선 이 지검장이 돌연 검찰 소환 조사를 받기로 결정한 배경엔 최근 불거진 에스코트 조사에 대한 부담감도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한 검찰 관계자는 공수처 자문위에서도 현행법상 수사와 기소가 모두 검찰 권한이라는 의견이 나오자 이 지검장이 조사에 임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정부가 오는 29일 전년보다 평균 19% 오른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이에 맞서 서울을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5개 광역지방단체장들이 오늘 오후 긴급회동을 갖고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상향 조정 방침을 견제하고 나섰습니다. 회의에서 나온 발언들을 보면 부동산을 포함한 현 정권의 여러 실정 등을 부각하는 정치적 의도도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장용욱 기자입니다.
공시가격 현실화 논의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 권영진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지사, 원희룡 제주지사 등 국민의힘 소속 광역자치단체장 5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한 목소리로 정부의 공시가격 산정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공시가격 이의신청 건수가 약 4만 건 이상으로 될 것으로 예정되고 있어서 4년 전에 비해서 30배 이상 증가한 상황입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현재 발표된 공시가격은 정확한 현장 실태조사 없이 제멋대로 매겨져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구체적인 산정 근거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자체장의 산정 보고서를 공개하고 감사원 조사도 촉구했습니다. 신뢰도가 떨어지는 다수의 공시가격이 확인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감사원의 즉각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속도 조절론도 거론됐습니다. 재산세와 건강보험료 같은 각종 세금 등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의 급격한 상승은 국민 경제에 타격이 될 수 있다며 올해 공시가격을 동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세금 부담으로 이어져서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를 더욱 침체시키지 않을까 우려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시도지사 5명은 공시가격 결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코로나 방역 대책 등 각종 현안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모여 함께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TV조선 장용욱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지금 이 시각 삼청동 총리공관에선 고위당정청 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 재보선 패배와 개각 이후 열린 첫 회의인데 정책 기조가 바뀌는 것인지 주목됩니다. 선거 패배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규제 완화 방안도 논의 테이블에 오른 것으로 보입니다. 총리 공관 앞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권은영 기자, 회의가 조금 전에 시작이 된 것 같은데 지금 한창 진행 중입니까? 네, 조금 전 오후 6시쯤부터 시작된 당정청 회의는 아직 진행 중입니다. 오늘 회의는 인적 개편 직후 시작된 당정청 회의이기 때문에 상견례 성격도 짙은데요. 내일부터 사흘간 열릴 국회 대정부 질문을 앞두고 부동산 문제와 백신 문제 등이 주로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회의에선 특히 이사 공급 대책의 후속 법안 처리와 함께 부동산 정책과 대출 규제 완화 방안 등도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정청 회의에 처음 참석한 윤호중 원내대표는 그제 선출 직후 정책 완화 입장을 내비친 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일테면 제도를 미세 조정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하겠다는 뜻입니다. 당대표 경선 후보들은 대출 규제를 푸는 방안을 공약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최초에 자기 갖는 분양 무주택자한테는 LTV DTI를 90%씩 확 풀어서 바로 집을 살 수 있게 해줘야죠. 차기 법사위원장으로 거론되는 정청래 의원은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 기준을 공시가 9억 원에서 12억 원 초과로 높여서 대상자를 줄이는 법 개정안을 준비 중입니다. 지금까지 총리공관에서 TV조선 권은영입니다. 코로나 상황은 좀처럼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내 코로나 확진자는 672명 늘었는데 주말인 어제 검사 건수가 절반 이하로 줄었는데도 확진자 수가 오히려 늘었다는 점이 걱정입니다. 학교, 어린이집, 교회, 주점, 전국적으로 일상 공간 곳곳에서 소규모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박상준 기자입니다. 경기도 고양의 이 고등학교에서는 엊그제 고3 학생 한 명이 확진되자 전학년과 교직원이 전수검사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학생 6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첫 확진된 학생의 자매와 부모도 확진됐는데 자매가 다니는 다른 고등학교에서도 학생 3명이 추가 감염됐습니다. 학원 다니는 애들 아마 여기 있을 거예요. 그럼 그 학원 다니는 애들은 이제 각자 거주지 보건소에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경남 사천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주로 찾는 한 주점과 관련해서 최근 닷새간 36명이 잇따라 확진됐습니다. 확진된 외국인들은 인도네시아, 미국, 이탈리아 등 국적이 다양한데 인근 공단 기업체의 종사자들로 확인됐습니다. 다문화센터 협조를 받아 6개국어로 번역한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증상이 있거나 접촉자에 대해 즉시 진단검사 받을 것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전국적으로 소규모 산발적 집단 감염이 잇따르면서
672명을 기록했습니다. 주말인 어제 검사 건수가 전날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는데도 확진자는 늘어 양성률이 대폭 상승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최근 2주간 식당과 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집단 감염이 54%로 지난 1월 초 16%에 비해 급등했다며 다중이용시설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TV조선 박상준입니다. 확진자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는데 백신 수급 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1, 2차 접종 간격을 기존 10주에서 1, 2주 더 늘렸습니다. 백신 수급이 원활하지 않자 1차 접종 대상자를 늘리기 위한 고육책입니다. 서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난 2월 26일 전국의 보건소와 요양병원 등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사람은 18,400여 명입니다. 당초 이들은 다음 달 7일 2차 접종을 할 예정이었지만 14일이나 21일로 다시 연기됐습니다. 백신 수급 상황이 불안해지는 가운데 2차 접종 비축분으로 1차 접종자들을 늘리겠다는 방역당국의 결정 때문입니다. 내일부터는 65세 이상 노인과 돌봄 종사자 등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시작합니다. 군인, 경찰 등의 접종 일정을 당기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보건교사에 대한 예방접종이 4월 초부터 진행 중에 있고 6월부터는 전체 보육교직원에 대한 예방접종을 시작하게 됩니다. 백신 수급 불안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화이자에 이어 모더나의 최고 경영자가 백신 부스터샷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3차 접종을 위한 미국 공급이 우선되게 되면 국내 공급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런 가운데 방역당국은 백신과 치료제 효과가 떨어질 수 있는 인도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에서도 9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인도 변이는 남아공과 브라질 변이와 같은 부위에 아미노산이 치환된 것이 있어 이중 변이로 불립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청와대가 방역기획관을 신설해 김오란 국립암세타 교수를 임명했는데 과거 발언이 논란입니다. 이 백신 확보전이 한창이던 지난해 말 백신 확보가 급하지 않다고 했던 그 발언 때문인데 아시는 것처럼 현재 백신 접종률은 초라한 수준입니다. 야당에선 기 기획관의 임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김보건 기자입니다. 김오란 청와대 방역기획관은 지난해 김어준 씨 방송에 출연해 백신 확보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은 지금 일단 환자 발생 수준으로 봤을 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급하지 않고 가장 효과가 좋다고 평가받는 화이자 백신에 대해선 굳이 살 필요가 없다고도 했습니다. 화이자 거 해놨는데 더 좋은 게 계속 나오면 그럴 수 있죠. 예, 이거를 물릴 수도 없는 거거든요. 이제 훨씬 가격도 비싸기 때문에 굳이 그럴 필요가 없지 않을까. 기 기획관 남편은 지난 총선 당시 민주당 공천을 받아 경남 양산갑에 출마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치 방역 선언이라며 임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왜 방역을 교란했던 인사를 오히려 방역의 핵심에 세우는 것입니까? 대놓고 정치 방역을 하겠다는 선언인지. 윤희숙 의원도 국민을 혹세무민한 분을 임명한 인사는 도대체 무슨 셈법이냐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작년은 백신의 불확실성으로 전문가들 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던 상황이었다고 답했습니다. 이번 인선이 청와대의 방역 전문성을 더할 거란 기대도 있지만 일각에선 정은경 질병청장의 힘을 빼는 옥상옥 인사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재보궐선거가 끝난 뒤 여야에서 나란히 지도체제 개편이 진행 중입니다. 당권 후보군이 압축된 여당에선 보궐선거에서 드러난 민심과는 달리 당원들을 겨냥한 강경 메시지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통합 논의가 진행 중인 야권에선 국민의힘의 통합 의결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신중론을 꺼내들었습니다. 차정승 기자입니다. 민주당 당권주자 3명은 경선 일성으로 개혁과 혁신을 강조했지만 변화보다 당심에 더 초점을 맞췄습니다. 유능한 개혁으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친문 대 비문이라는 가짜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검찰개혁 국민의 다수가 지지하고 요구하는 겁니다.
당권주자 모두가 보궐선거를 통해 드러난 민심보다는 지금까지의 개혁 기조를 이어가야 한다는 데 초점을 두고 있는 모습입니다. 친문 핵심인 윤호중 원내대표도 오늘 원내 운영수석에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한병도 의원을 기용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주호영 원내대표가 조기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원내대표 경선전이 시작됐습니다. 4선의 김기현, 3선의 김태흠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폭정을 견제하는 강한 야당을 강조했습니다. 야권 세력을 하나로 통합하여 국민이 믿고 맡길 수 있는 그에 맞서기 위해서는 투쟁력 있고 결기 있는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은 지난주 의총에서 국민의당과의 통합을 의결했지만 안철수 대표는 지금 당장 합당은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며 유보적 태도를 보였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지난 재보궐선거 패배의 원인 중 하나로 조국 사태를 꼽으며 반성을 촉구했었죠. 그런데 불과 열흘 만에 관련 논의가 당내에서 실종되는 분위기입니다. 오늘의 포커스는 조국에 가로막힌 여당의 쇄신에 맞춰보겠습니다. 재보궐선거 참패 뒤 조국 사태를 자성했던 민주당 2030 세대 초선 의원들. 조국 전 장관이 검찰개혁의 대명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과정상에서 수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분열되며 당내 반대에도 어쩔 수 없다며 강한 의지를 보였었죠. 주류에서는 좀 더 불가능해할 수 있는 얘기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조 전 장관에 대한 얘기가. 불편하셔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자 친문 당원들은 초선 우적이라 부르며 대은망덕하다, 조국이 무슨 죄냐는 문자 폭탄을 쏟아냈습니다. 저희 전화도 사용하기가 좀 어려울 만큼 좀 많이 오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자 폭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힘듭니다. 초선들의 모습을 본 선배 의원들은 조국을 뺀 알맹이 없는 입장문으로 논란을 피했고, 초선원들 간담회 내용에 대해서 같이 동의하고 힘을 써주겠다. 발표한 분들도 당신과 민심의 그런 하나의 반영이고, 또 그것에 비판하신 분들도 당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료 초선 의원마저 조국 반성문을 뒤집는 상황이 벌어졌죠. 그 부분을 다시 보궐선거에서 끄집어낼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당원들과 더 소통하고 설득하는 과정들이 좀 부족했던 게 아닌가. 원내대표 경선에 나선 박완주 의원은 조국 성역화를 지적했다가 조국 사태 자체를 논하는 것이 마치 금기를 넘는 것처럼 하는 이런 당의 문화는 옳지 않다. 강성 지지층의 낙선 운동으로 친문 윤호중 의원에게 큰 표차로 패했습니다. 당권 주자들의 분위기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씩 잘라내서 거기에서 책임을 묻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조국 전 장관의 어떤 개인적인 문제하고 연결시켜서 이렇게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지나간 일 아니겠습니까? 그거 가지고 논쟁을 벌리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조국이 곧 검찰개혁이고 문재인 대통령 수호라는 강성 지지층 등살에 권리당원으로부터 초선들을 지키라는 소수의 외침은 공허할 뿐입니다. 지금까지 겪었던 어떤 고초, 그것만으로도 저는 아주 크게 마음에 빚을 졌다. 선거에 졌다고 당원 탓하고 조국 탓하고 청와대 탓하고 그러면 다음에 급했지 또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조국 장관 문제에 대해서 좀 어느 식으로 이미 총선 실패는 다 됐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더 말씀드려야 되나요? 선거 참패의 원인을 되돌아보자는 쇄신 목소리가 이번에도 묻혀가면서 내년 대선에서도 조국 사태 파장이 이어지게 되진 않을지. 뉴스7 포커스였습니다. 네, 충북에서 마을 주민들이 산에서 캔 식물을 먹고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산나물인 줄 알고 무쳐 먹었는데 알고 보니 독초였던 겁니다. 새순이 올라오는 요즘 이런 사고가 많다고 합니다. 산나물 채취하실 때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김다루 기자입니다. 충북 영동군의 한 야산입니다. 50대 남성 A씨 등 7명은 어제 인근 마을에서 함께 저녁을 먹다가 구토를 하며 쓰러졌습니다.
낮에 산에서 산나물인 줄 알고 캐다 먹은 식물이 독초였던 겁니다. 다행히 이들은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치료를 받았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기촌하신 분이 지인분이 같이 마을에 그 일을 도와주러 오셨다가 독초인 줄 모르고 무쳐 드시고 그렇게 복통을 일으켜서 현장에서 수거한 식물을 확인해 보니 미나리 아제비과인 초호. 초호는 과거 사약으로 쓸 정도로 독성이 강한데 땅두릅과 같은 장소에서 자라 자칫 식용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시골에서 알기로는 최고 독초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이 초호라는 이 식물이 산천에 굉장히 많아졌어요, 이게. 최근 10년 동안 독초 등 자연독에 의한 식중독 사고는 21건이 발생해 135명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봄과 가을철에 사고가 집중됐습니다. 확실하게 그 식물에 대해서 내가 안다 또는 밭에서 내가 재배하고 있다 이런 게 아닌 한은 야생에서 그걸 채취 안 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전문가들은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 의료진이 무엇을 먹었는지 알 수 있도록 사진 등 흔적을 남기라고 조언했습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서울 강남구에 들어서면 이 조형물이 곳곳에 세워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대로 읽으면 미미위 강남인데요. 강남구가 나, 너, 우리라는 다소 모호한 의미의 도시 브랜드를 만들고 이를 상징하는 조형물을 22곳에 세웠는데 20억 원을 썼습니다. 예산 낭비 지적에다 자연 훼손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권형석 기자가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왕복 8차선 도로 옆 산자락에 조형물이 들어서 있습니다. 나, 너, 우리라는 의미의 강남구 브랜드인 미미위 강남을 홍보하는 입간판입니다. 제가 서 있는 이 산은 전 지역이 개발 제한 구역인데 강남구는 지난해 10월 이곳에 홍보 조형물을 설치했습니다. 개발 제한 구역 내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 자체가 위법이라는 지적이 불거지자 강남구 측은 산림을 훼손하진 않았다며 철거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깎거나 그런 게 아니고 원래 그렇게 되어 있던 곳에 저희가 설치를 한 거거든요. 4억 8천만 원짜리인 이 조형물을 포함해 22곳의 브랜드 홍보 조형물을 설치하느라 강남구가 들인 비용은 모두 20억 원. 우후죽순처럼 들어선 조형물을 놓고 주민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끊이질 않습니다. 위치도 잘못됐죠. 전방을 주셔야지 어떻게 좌측으로 보겠어요? 그 안창호 기념관이 있는 데인데 저게 왜 저게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강남구를 상징하는 브랜드로 도입한 지 1년이 넘었지만 무슨 의미인지 알아채기도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뜻을 잘 모르겠어요. 차라리 지금 뭐 자영업자들 너무 힘든데 그런 쪽에 더 좀 주의를 돌렸으면. Yeah, it's very awkward, but it doesn't resonate with me. 주민들 사이에선 기초자치단체가 자체 브랜드를 고집하다 예산만 낭비한 게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경찰이 지난 한 달간 마약 사범 790여 명을 검거했는데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20, 30대였습니다. 왜 그런지 마약 유통 경로를 확인해봤더니 텔레그램 같은 SNS 메신저가 마약 거래의 온상이었습니다. 메신저는 최근 마약 범죄뿐 아니라 사기 범죄 수단으로도 이용되는데 먼저 이재준 기자의 보도 보시고 짚어보겠습니다. 마약 판매자로 자신을 소개하며 소셜 네트워크에 올린 한 개인 계정입니다. 마약 사진의 거래 가격까지 대놓고 홍보합니다. 유사한 판매 계정이 많다 보니 투약 장면까지 촬영해 홍보하는 곳까지 생겨났습니다. 마약 거래는 대부분 비트코인으로 이루어졌고 결제가 끝나면 약속한 장소에 물건을 가져다 놓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검거를 피해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실제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지난 한 달간 집중 단속을 벌여 마약 사범 791명을 검거했는데 이 가운데 인터넷을 이용한 마약 사범만 214명에 달했습니다. 연령별로는 20대와 30대가 57.9%를 차지했고 종류별로는 필로폰을 비롯한 향정신성 의약품 사범이 77.7%, 대마 사범이 19.8%로 뒤를 이었습니다. 경기도에선 집에서 대마를 키워 판매하려다 검거된 경우도 있었고 전북 지역에선 태국으로부터 필로폰을 밀반입해 국내 체류 중인 태국 국적 노동자에게 판매한 태국인 6명이 검거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국제 소포를 이용한 마약 밀반입 시도도 끊이지 않고 있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네, 보이스피싱 수법의 진화를 넘어 최근 메신저 피싱이 기승입니다. 특히 코로나 사태 이후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뭔지 이태형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자, 이 기자, 메신저 피싱이면 문자나 SNS를 통해서 사기 범죄를 하는 걸 말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메신저 피싱이 왜 요즘 문제죠? 네, 먼저 그 금감원에서 지난 15일 발표한 통계자료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그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는 전년보다 피해 금액과 피해 건수가 약 60% 이상 줄었습니다. 그동안 그 김민수 검사 사칭 등 보이스피싱 수법을 사람들이 잘 알게 됐고 대비도 했기 때문으로 보여지는데요. 예. 문제는 메신저 피싱입니다. 피해 금액은 약 9% 정도 늘어났는데 전체 비중은 10% 넘게 늘어났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메신저 피싱이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네, 아무래도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간소화 서비스 때문입니다. 네. 그 개인정보만 알면은 인출은 물론 카드론 등 대출까지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한마디로 돈이 나오는 모든 수단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감원 직원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오픈뱅킹이 되면 한 계좌만 이제 뚫으면 계좌 명의의 계좌가 다 뜨잖아요. 이제 조회도 가능하고 이체도 가능하니까 탈취할 수도 있고 개인정보를 다 이제 알고 있으니까 뭐 신용카드 대출을 받기도 하고 보험회사가 보험약관 대출 받기도 하고. 네, 또 그 범죄 조직을 별도로 구성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개인이 원격으로 혼자서 개인정보만 탈취해 돈을 빼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사실 오픈뱅킹 지금 많이들 활용을 하실 텐데 이렇게 개인정보 하나로 편리하게 모든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범죄에 악용될 위험이 크다 이런 얘기군요. 자, 그런데 이 기자도 취재를 위해서 이 메신저 피싱을 한번 시도해봤다면서요. 네, 그 메신저 피싱 업체에 한번 접촉을 해봤는데요. 예. 메신저 피싱은 스팸 문자 업체를 통해 대량 문자를 발송하고 한 명만 걸려라는 그런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예. 그 실제 이런 업체들이 암암리에 성행하고 있었고 의뢰도 허무할 정도로 쉬웠습니다. 그 조주빈의 박사방, 엠번방 등으로 알려진 텔레그램의 비밀 홍보방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스팸 문자를 대량으로 이렇게 발송해 준다고 하는 광고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네. 실제로 이 스팸 문자 발송 업체와 이야기를 해봤더니 제가 원하는 번호로 그 발신 번호 표기가 안 되게 하는 것은 물론 해외에서 국내로 문자가 들어오기 때문에 추적 또한 불가능하다고 장담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한 번에 1만 건을 동시에 보낼 수 있다고 하는데 필요한 금액도 한 건당 15원에서 50원 수준으로 매우 저렴했습니다. 즉 그게 수십만 원만 내면 수만 명에게 어떤 문자도 마구잡이로 뿌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직접 보니까 정말 문제가 될 수 있겠군요. 사실 이 방법을 차단하려면 금융당국이나 수사당국이 먼저 움직여야 할 것 같고 일반 국민들은 예방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알면서도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예방 방법도 복잡하기 때문에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은행에서는 대출을 권고하는 문자를 절대 보내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그 저금리 대출을 소개하는 문자는 그냥 받고도 모른 척 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그리고 문자에 포함된 URL 링크는 절대 누르지 말으셔야 합니다. 혹시나 누르게 되더라도 프로그램을 설치하라고 하면 절대 설치하지 말아야 합니다. 가장 간단한 거는 수상한 문자다 싶으면 아예 무시하거나 은행이나 경찰에 신고, 그리고 은행에 2번, 3번, 여러 번 확인하십시오. 네, 결국 의심하고 또 계속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겠군요. 사실 이 메신저 피싱도 계속 수법이 진화할 수 있으니까 후속 보도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코로나 이후 자영업자들의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죠. 매출이 줄어드니 인건비라도 아끼기 위해서 홀로 혹은 가족끼리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직원을 둔 사장님들이 28개월 연속 줄었습니다. 역대 최장 기간입니다. 이상배 기자입니다.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상점 상당수가 문을 닫았습니다. 코로나 영향으로 손님들의 발길이 끊기면서 매출 감소에 직격탄을 맞은 겁니다. 새로운 임차인을 찾는 문구도 여기저기서 보입니다.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직원 없이 가족끼리 운영하는 자영업자들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지난달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30만 4천 명으로 1년 전보다 9만 4천 명 줄었습니다. 지난 2018년 12월 이후 28개월 연속 감소세입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의 감소세가 가장 컸고 도소매업, 임대서비스업 등도 크게 감소했습니다. 연령별로는 경제의 허리라고 할 수 있는 40대에서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감소폭이 컸습니다. 전반적인 매출 감소에 증가된 노동비용 상승 등이 함께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오른 데다 코로나 사태까지 겹치면서 자영업자들의 고충도 커지고 덩달아 고용 여력도 급감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상무입니다. 고 이건희 삼성 회장의 별세로 삼성가가 납부해야 할 상속세가 이달 말까지 신고되고 또 납부돼야 합니다. 그 규모는 최대 13조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데 이 천문학적인 세금을 어떤 방식으로 지급할지 구민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성가가 내야 하는 이건희 삼성 회장의 주식 상속세는 11조 원에 달합니다. 주식 상속에 따른 상속세 납부 사례만으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여기에 경기도 용인 에버랜드 땅과 서울 한남동 주택, 이 회장이 보유한 미술품까지 고려하면 상속세는 13조 원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천문학적인 상속세 규모와 함께 납부 방식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유족들이 납부 방식을 결정할 수 있는 시한은 이번 달 말까지입니다. 일단 이 회장이 보유했던 미술품은 감정평가를 마치고 기증 여부를 논의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상속 시한 전에 기증하면 상속재산은 물론 상속세 납부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남은 상속세는 연부연납 방식이 유력합니다. 확정된 상속세 가운데 6분의 1만 먼저 납부하고 나머지는 연 1.8%의 이자를 적용해 나눠서 내는 방식입니다.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범위 내에서 분할 납부가 가능한 제도입니다. 주로 상속재산이 주식이나 부동산을 담보로 설정하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삼성 계열사 부당 합병에 대한 재판이 오는 22일 처음으로 열립니다. 재판에는 충수염 수술을 받고 최근 퇴원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네, 청명한 날씨에 관광 명소에는 봄나들이에 나선 시민들로 북적였습니다. 오랜 집콕 생활과 거리두기에 지쳐서 봄볕 위로를 받고 싶은 마음이야 매한가지겠지만 그렇다고 방역 긴장감이 느슨해져서는 안 되겠죠. 노도일 기자입니다. 마스크 차림으로 나들이에 나선 시민들이 탁 트인 서울 시내를 바라봅니다. 저희가 한 달 전에 왔을 때에 비해서는 한 배 이상 많은 것 같아요. 그때보다 아이들 데리고 가족 단위로 더 많이 나오신 것 같아요. 손님이 뜸했던 아이스크림 가게에도 모처럼 긴 줄이 생겨났습니다. 코로나가 치명형때라 못 나오다가 오늘은 날씨도 좋고 답답해서 나오게 됐어요. 한강공원에도 봄바람을 쐬러 나온 이들로 붐볐습니다. 공원 주차장도 나들이객 차량으로 빼곡히 들어찼고 잔디밭 곳곳에선 각자 거리를 두고 돗자리 위에서 음식을 나눠 먹습니다. 시민들은 봄을 만끽하면서도 코로나19 4차 유행 가능성에 불안과 긴장도 여전했습니다. 사실 평소에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어디 다닐 수가 없는데 그나마 야외라도 나올 수 있어가지고 아주 조금 해소가 된 것 같아요. 실제로 인파가 몰린 야외 유원지와 달리 식당가와 유통가는 비교적 한산한 모습이었습니다. 시간 제한이 있어가지고 사람이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지금. 백화점도 평소 주말에 비해 이용객이 크게 줄어든 모습이었습니다. 초창기보다는 좀 많이 줄었어요. 그때는 뭐 600 알려주는 방역 당국도 코로나 유행 억제를 위해 경각심을 갖고 방역 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2세의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남편 필립 공이 영면에 들었습니다. 슬픔에 잠긴 영국 국민들은 TV 생중계로 장례식을 지켜봤습니다. 유혜림 기자입니다. 윈저성 내궁을 가로지르는 운구차. 가족들이 따라 걸으며 고인을 배웅합니다. 1947년 엘리자베스 2세와 결혼한 필립 공은 73년 동안 여왕의 든든한 후원자였습니다. 20여 년 전부터 장례식을 손수 준비해왔고 운구차의 도색도 직접 했습니다. 해군 장교로 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던 고인의 뜻에 따라
관이엔 해군 모자와 칼이 놓였습니다. We have been inspired by his unwavering loyalty to our Queen, by his service to the nation and the Commonwealth. 방역 수칙에 따라 장례식엔 30명만 참석했고 여왕은 가족과 떨어져 홀로 앉아 부군을 떠나보냈습니다. 생중계로 장례식을 함께한 시민들은 1분간의 묵념으로 필립공을 애도했습니다. He worked till he was 95 tirelessly, and I think he's just been amazing. It's a very, very sad day. 윌리엄 왕세손과 해리 왕손은 장례식을 계기로 1년 만에 얼굴을 마주했습니다. 해리 부부가 내밀한 왕실 내부 문제를 폭로해 어색할 거란 예상과 달리 형제는 나란히 걸으며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나눴는지 알려지지 않았지만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다고 외신들은 전했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뉴스야 시간입니다. 정치부 서주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보죠. 네, 첫 번째 물음표는 부겸형 자신 있어?로 하겠습니다. 김부겸 총리 내정자와 원희룡 제주지사네요. 근데 원지사가 형이라고 부르나 봐요? 예, 그렇습니다. 이 두 사람은 서울대 선후배 관계인데요. 이 1999년에 원지사가 정치에 입문할 때 이 김 내정자가 원지사의 한나라당 입당을 권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듬해 이 16대 국회의원으로 나란히 당선된 뒤에 이 한나라당 내에서 1인 보수 정치 타파의 한 목소리를 냈던 소장파 동지였기도 합니다. 예, 정치적으로 인연이 매우 깊은 두 사람 관계인데 그런데 뭐가 자신이 있느냐는 겁니까? 예, 이 원지사는 이 민주당이 친문 핵심 윤호중 의원을 새 원내대표로 뽑은 상황에서 이 정책 방향을 수정할 자신이 없다면 왜 총리직을 맡는지 모르겠다라고 했습니다. 원내대표에게 상호 관용과 절제도 좀 알려주고 원 구성 협상도 다시 하라고 말해달라는 주문도 했습니다. 그럴 자신이 없다면 총리직을 집어 던지라는 겁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이 재보궐 참패 이후에 비문으로 꼽히는 김부겸 총리 카드, 그리고 이철이 정무수석 카드로 기존과는 다른 인사 패턴의 그런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민주당의 원내대표로는 친문 핵심인 윤호중 의원이 선출이 됐습니다. 서 기자, 공교로운 일이긴 한데요. 이렇기 때문에 쇄신 이미지가 좀 퇴색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 것 같아요. 예, 실제로 김 내정자와 또 이 윤신임 원내대표가 방점을 찍고 있는 부분도 서로 다릅니다. 네. 협치와 포용, 국민 통합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협치와 개혁 선택하려면 저는 개혁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런데 협치라는 말은 저희가 선택할 그 대안은 아닙니다. 예, 의도했건 안 했건 이 문 대통령의 선택과 이 당의 선택이 달랐다고 볼 수 있는 건데요. 이 사실 대통령과 당의 메시지가 최근 이렇게 달랐던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중대범죄수사처 설치를 놓고 이 문 대통령이 사실상 속도 조절을 당부했지만 여당의 강성 의원들이 이를 반박했던 게 대표적입니다. 대통령의 의사가 이렇게 분명히 전달이 됐으면 적어도 집권여당이며 의원이면 그거에 좀 보조를 맞춰서 자기 정치를 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네. 게다가 지난주 여론조사를 보니까 당청 지지율이 역전이 되면서 문재인 대통령 레임덕이 가시화되는 것 아니냐 이런 전망도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당 주도의 실질적인 당정청 관계를 정립하겠다라고 공언을 했는데 자신 있느냐는 이 원지사의 말, 바로 이런 정치적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김 내정자도 이 소신 총리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전망이 엇갈립니다. 김 내정자는 조국 사태 이후에 이 문 대통령이 조국 전 장관을 감싸서 국민에게 상처를 준 건 사실이라고 했지만 이 5달 뒤에 이 당대표 경선에 나섰을 때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초를 당했다면서 친문 진영에 구애를 폈습니다. 이 박원순 전 시장 사건 피해를 호소하는 고소인이라고 칭한 것도 논란이 된 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보죠. 예, 첫 번째 물음표 부겸형 자신 있어의 느낌표는 그래 나 공무원이다로 하겠습니다. 2018년입니다. 이 KTX 안에서 좌석 문제로 승무원에게 고함을 치던 승객을 보다 못한 중년 남성이 이를 제지했다고 합니다. 화가 난 승객이 뭔데 그러느냐, 당신이 공무원이라도 되느냐라고 따지자 그래 나 공무원이다 라면서 상황을 정리했는데 이 중년 남성이 당시 김부겸 행자부 장관이었던 것으로 알려져서 화제가 됐었죠. 그때 KTX 안에서처럼 할 말은 하는 총리가 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물음표 볼까요? 예, 두 번째 물음표는 양념의 역습으로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 강성 지지층의 행동에 대해서 했던 그 말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 4년 전입니다. 이 문 대통령의 발언을 먼저 한번 들어보시죠. 네. 저는 우리 경쟁을 더 이렇게 흥미롭게 만들어주는 양념 같은 것이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문 대통령이 두둔했던 이 문자 폭탄이 이제 당내 민주주의를 무너뜨릴 정도로 위험수위에 달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아니, 서 기자. 도대체 그 문자 폭탄의 내용이 어느 정도길래 그렇습니까? 예, 이 뭐 실제로 겪었던 의원의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이 하루에 2, 3천 통의 문자 메시지와 전화, 통화가 빗발친다고 합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가 이 대상 의원들의 이름과 함께 이 전화번호를 공개하는 이른바 좌표 찍기 때문인데요. 이번의 경우에도 친여 성향의 한 교수가 자신의 SNS에 이 조국 반성문을 쓴 초선 의원들의 명단과 전화번호를 공개했습니다. 내용도 이 정치적인 비판을 넘어서 욕설과 모욕적인 표현이 대부분인데 이 문자 폭탄이 시작이 되면 전화를 아예 사용할 수가 없고 또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위축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당해보지 않으면 모른다가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네. 아니, 이 정도쯤 되면은 범죄에 가까운 거 아닙니까? 예, 그 문재인 정부 초기에도 이 민주당 지지자들이 인사청문회에 나섰던 이 야당 의원들에게 문자 폭탄을 보내서 논란이 됐었습니다. 저도 뭐 이거 끝나면 전화가 아마 폭탄이 올 겁니다. 지금 뭐 우리 당 의원들한테 청문회 때 폭탄 오고요. 지금 제가 문자 폭탄을 받았어요. 지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당시 야당은 문자 폭탄을 보낸 이들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무집행 방해, 또 이 모욕죄와 협박죄 등의 혐의로 고발한 적이 있습니다. 수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예. 정작 야당이 고발을 모두 취하했기 때문입니다. 이 정치적 표현 수단에 재갈을 물리려 한다라는 이 주장 등을 감안한 겁니다. 야당도 그런데 하물며 소속 당원들이 문자 폭탄 세례를 문제 삼기는 더더욱 어렵겠죠. 이 오히려 강성 지지자들을 향해서 에너지원, 개혁의 에너지, 또 이 민심의 소리라면서 두둔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네. 그 정치적 의사표시의 선을 넘은 것이다. 과도하다. 당내 다양성을 좀 저해시킬 수 우려가 있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 주시죠. 예, 두 번째 물음표 양념의 역습의 느낌표는 노라고 말하라로 하겠습니다. 네. 이 강성 지지자들이 문자 폭탄이라는 방식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는 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트라우마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부작용이 이미 너무 커져버린 만큼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 자제를 촉구하는 게 유일한 해결책인 듯합니다. 네, 서주민 기자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네. 황사의 영향을 받았던 토요일 서울의 하늘 모습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시야가 무척 답답했는데요. 휴일인 오늘은 먼지가 걷히면서 맑은 하늘이 드러났습니다. 내일도 오늘처럼 쾌청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 7도, 춘천 3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19도, 대전 22도, 대구는 24도까지 오르면서 따뜻하겠습니다. 내일 낮 동안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원활한 대기 확산 덕에 공기질도 깨끗하겠습니다. 단 내일 낮부터 강원 영동과 경북 북동 산간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는데요.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만큼 경각심을 갖고 화재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야겠습니다. 이번 주 뚜렷한 비 소식 없이 대체로 맑겠고요. 기온도 함께 오름세를 보일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야당의 압승으로 끝난 4.7 재보궐선거 뒤 국민의힘이 잘해서라고 생각한 유권자는 7%에 그쳤다는 여론조사 결과 보셨을 겁니다. 국민 10명 가운데 9명 이상이 야당이 잘해서 이겼다고 생각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요즘 농담 삼아 의문의 일패라는 말을 쓰곤 합니다.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평가절하돼 기분이 찜찜한 건데 이 여론조사를 보면 야당은 의문의 참패를 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습니다. 승리에 취해 당권 경쟁으로 밥그릇 싸움이나 한다는 평가가 나온 것을 보면 국민의힘은 배를 띄워준 민심의 바다가 다시 배를 침몰시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